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30번째 시간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조방정식에서도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 오늘은 이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한 Q&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한번 볼까요? 확인적 요인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EFA, CFA 질문. 이건 이제 구조방정식 질문은 아니고 회귀 분석에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변수들이 리커드 척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종속 변수의 문항이 예를 들어서 한 열문항이었다고 치죠. 열문항이 있는데 이 열문항이 단일 요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위 요인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개 문항에 대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을 하죠. 대부분의 이제 논문에서는 신뢰도 보통 이제 정규성 가정을 만족을 하면 크롬바이 알파 이것만 많이 보죠. 그리고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도 첨도 보통 이 정도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도구 리커드 척도로 되어 있는 도구를 토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도구 자체에 대한 타당도도 확인하셔야 돼요.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의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탐색적 요인 분석은 회귀 분석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은 에이모스에서 구조방정식이나 경로분석을 사용도 알려져 있다. 근데 이론적 기틀과 선행 연구를 비롯한 함정 연구를 하고 연구가 충분할 때 확인적 요인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논리상 선행 연구가 충분하고 가정할 때,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일 때 이 개별 연구들도 그렇고 어떤 이 도구 자체에 타당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도구에 대해서 타당도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확인적 요인 분석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리커드 척도를 사용한 도구들은 모두 타당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도구 자체는 우리가 그냥 내가 만든 도구가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 누군가 척도 개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도구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연구에서도 이 도구가 타당한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개별 도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 자체의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모형 적합도가 적합하게 나오고 AVCR 값 물론 당연히 잘 나와야 되겠죠. 이 도구 자체에서도 모형 적합도와 AVCR 값이 다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도구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구의 적합도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재타당화를 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다시 하던가 아니면 MI 지수를 이용해서 모형 수정을 하던가 하는 작업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볼까요? 두 번째, 공분산 연결.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볼까요? 동일 하위 요인의 오차항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항 A 역체점 문항과 B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항을 보니 요거는 역체점 문항과 B가 연결되어 있고 일단 여기 하위 요인이 4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죠? 여기서 A가 역채점한 거고 그 다음에 C가 역채점한 문항이다. 질문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이 얘기 같아요. 이렇게 공분산 연결이라고 되어 있고 문항 A 역체점 문항과 B가 연결되어 있고 그럼 A 측정 변수의 측정 오차와 B 측정 변수의 측정 오차 두 변수 간 그 두 오차 분산 간의 공분을 설정했고 C와 D 간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데요. 전 제대로 이해된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모형 적합도가 낮은 경우 모형 적합도가 있겠죠. 이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오차 분산 간의 공분산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즉 이렇게 측정 오차 간의 상관관계 설정하는 거죠. 근데 측정 오차 간의 상관관계 설정할 때 이 측정 오차에서는 이 측정 오차 사이에서는 이 오차 요게 정확히 따지면 오차 분산이거든요. 오차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과 분산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공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잠재 변수 간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 상관관계 설정. 요거는 상관이에요. 상관. 그런데 오차 분산 간에 공분산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오차 분산 간의 공분산을 설정을 하면 적합도 지수가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동일 잠재 변수 내에 있는 측정 변수의 공분산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모형 적합도가 나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분산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보통 MI 값, Modification Indicate라고 하는 MI 값을 이용해서 MI 값이 큰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분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질문이 그 이상 뭐 더 내용이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개 직무만족, 동료협력, 자기개발 요구, 효능감이 하위 요인. 여기 4개의 잠재 변수가 있네요. 측정 도구가 4개가 있는 거죠. 구조 방향으로 따지면 하위 요인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고 여기가 이게 직무 만족, 여기가 동료 협력, 자기 개발, 효능감 있게. 그리고 여기에 4개 하위 요인이 4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여긴 5개. 여긴 3개. 여긴 2개. 당연히 측정 오차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면 확인적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하위 요인 있는데 상관관계가 0.8 이상인 것이 없고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측정 변수들 사이에 SPSS에서 에이모스가 아니라 SPSS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 변수들의 상관관계 0.8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VIF 값은 10보다 작네요. 10보다 작아요. 그럼 다중공선성이 없는 거겠죠. 다중공선입니다. 자, 다중공선성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방정식을 할 때 조건 중에 정규성, 등분산성 조건도 있지만 이 측정 변수들 사이에는 얘네들 사이에는 뭐냐?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SPSS에서 확인합니다. SPSS에서 VIF로 확인하시면 돼요. VIF가 얼마? 10보다 작게 나오면 측정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이모스의 확인적 유무수의 잠재 변수간, 잠재 변수간이 여기겠죠? 여기 간에 1.01, 그 다음에 0.88, 1.02, 0.85, 0.96, 0.9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마도 얘가 아니라 이거 같아요. 질문의 의도상 예를 들어 직무 만족이 있다. 직무 만족의 하위 요인이 4개가 있어요. 하위 요인이 4개가 있고 이 직무 만족 하위 요인 안에 보면 얘 설문 문항 있겠죠. 설문 문항. 요거 같아요. 그래서 확인적 유무수에서 잠재 변수와 단중공선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같아요. 의미상으로. 왜냐하면 서로 다른 도구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게 잠재 변수 단중공선을 얘기한 요것은 지금 쓴 의미상으로 보면 상관계수 같아요. 상관계수 같아요. 상관계수 같은데 이 서로 다른 측정 도구 간의 상관계수가 이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아마 한 도구 같은 도구 안에 있는 이 도구의 하위 요인의 요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상관계수는 1을 넘을 수 없죠. 그런데 보면 여기 1.01, 1.02라는 값이 나와요. 0.88, 0.85, 0.96, 0.95 이것도 상관계수도 굉장히 크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이렇게 두 개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상관계수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렇게 공분산 설정하잖아요. 공분산 설정을 해주면 이 공분산 설정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 측정 오차 간의 공분산 설정했다는 얘기는 측정 변수 간에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잠재 변수 간의 상관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지금 질문의 내용상으로는 없지만 이 상관 계수만 보면 아마도 어떻게 되냐? 오차의 모형 적합도가 낮게 나와서 공분산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아무리 일반적인 도구라 하더라도 이 하위 요인들 사이 상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첫 번째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가 낮았을 거다. 두 번째 모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차 분산간 공분산 설정을 했을 거다. 근데 오차 분산간의 공분산을 한두 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적합도는 만족했겠죠. 적합도는 만족했는데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 도구 못 씁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구조 방정식을 사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문지예요. 설문 도구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척도 개발할 때 원 논문에서 척도 개발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보시고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의 모형 적합도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 적합도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 그리고 그 각 잠재 변수들 사이 하위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EFA 그다음에 AV 값, CR 값이 어떤지 등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봐서 잘 나온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탐색 요인 분석 다시 하는 거예요. 탐색 요인 분석을 다시 해서 요인을 다시 묶고 그러면 이제 의미 없는 문항들 또는 모형 적합도가 요인 적재값이 낮은 문항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뭐 삭제하시고 다시 정립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단일한 설문 항목으로 네. 매개 효과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측정 변수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측정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 문항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뭐 해야 될까요? 단일한 설문 항목으로 측정 변수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적인 측정 오차에 다른 변수를 받는 오차를 반영하기에 잠재 변수의 네. 자, 문항이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문항이 하나인 경우. 그럼 이 문항이 하나일 때는 잠재 변수의 측정 변수로 가는 게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여기 1값 있고. 근데 이 상태로 놓고 돌리면 분석을 하면 분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측정 변수가 하나일 때는 요인 적재값, 그 다음에 오차 분산, 이 두 개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값을 제약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조방정식을 하면 제약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제약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요 설문 문항 이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요거하고 크롬바이 알파 한 문항일 때 크롬바이 알파를 0.7이라고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을 해서 요 값을 이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알파 값 0.7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오차 분산과 요인 적재값과 오차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요 값을 뭐 만약에 계산한다. 그럼 만약 0.8하고 0.2였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이 아니라 0.8이라고 우리가 값을 강제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냐 제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차 분산이 뭐 0.7이었다. 그럼 0.7이라는 값을 제약을 해줘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나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냐? 얘가 측정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측정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뭐 10문항짜리가 있었다. 10문항짜리인데 이 10문항의 도구를 토탈로 해서 한 문항으로 만든 거죠. 즉 10개 문항이 있는데 10개 문항을 평균 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럴 때는 요 SPSS에서 이 평균 낸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기술통계부에서 역시 평균, 표준편차, 분산 요거 가고 그다음 이 10문항으로 크롬바 알파 계산하겠죠. 계산해서 계산을 하시면 요인 적재값과 오차 분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여기 이지플로우 스태티스라는 매크로가 있어요. 엑셀 매크로에 가시면
엑셀 매크로. 요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엑셀 매크로 버전 있죠. 지금 3.0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 19번에 보면 단일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단일 요인.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열어볼까요?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 열었어요. 여기서 여기 단일 요인 19번의 단일 요인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롬바이 알파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을 입력을 해주면 요인 적재량과 오차 분산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1.118에 1.125라고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1.118 여기에 1.118 그 다음에 여기에 1.12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보죠. 요거는 나머지는 뭐 확인적 요인분석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묶음을 진행하기 이전에 척도의 타당성 및 차원성을 보여서 각 변수별로 CFA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런 모형이 있었을 때 여기에 하위 요인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하위 요인. 그리고 하위 요인이 있고 이 하위 요인 안에 이렇게 문항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CFA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양역 스트레스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시행한 결과 양역 스트레스라고 하는 측정 변수가 있는 양역 스트레스의 척도가 있는데 얘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는데 보면 카이저 검증과 크레모의 부여를 위한 문항 양호도 분석. 원래 이 도구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크레모의 부여하고는 상관계수입니다. 주요인과 프로맥스에서 구성탄을 오죠. 이게 EFA 했다는 얘기예요. EFA를 했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상관계수는 공유다. 예, 요거는 이제 중거 타당도 봤다는 얘기고 여기에 크롬바이 알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발된 도구였는데 근데 연구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모형 적합도가 낮은 이유가 해당 척도의 이론적 기반이 확실히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EF 후에 CF 제시에서 그런 이를 문항묶음할 수 있나요? 제가 답변을 예 달긴 했는데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검증된 도구로 확인적 요인 검증된 도구를 이용을 해서 구조 방정식을 하기 전에 도구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다. 도구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는데 그 도구의 모형 적합도가 낮게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형 적합도가 낮게 나오는데 조금 낮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오차 분산과 공분 설정하면 됩니다. MI를 이용해서. 그런데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시간의 문제예요. 도구가 개발될 당시와 지금 현재 측정한 시기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구를 살펴보면 양역 스트레스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 양역 스트레스가 개발될 당시는 2003년도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는 언제 사용하냐면 2020년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3년도에 개발된 양육 스트레스 도구가 2020년도에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7년에서 차이가 생기네요. 계산할게 20년이라고 계산할게요. 20년 전의 양육 스트레스와 현재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라는 도구는 그때 당시 시대 환경에 맞게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설문 도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양육 스트레스는 20년 전하고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의 도구로 현재 양육 스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 특히 양육 스트레스 같은 도구 같은 경우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대상자. 결론은 뭐냐?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20년 전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현재 사람들이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 간의 차이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차이들.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응답자가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3년 전에 개발된 이 도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도구가 5점 척도로 개발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점 척도로 아니 그냥 4점 척도로 했다고 할까요? 4점 척도로 개발이 됐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문을 하면서 이 설문 다른 설문을 다 보니까 5점 척도였어. 그래서 여기 이 2020년에 조사할 때 이 해당 도구를 5점 척도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개발은 4점 척도로 개발이 됐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할 때 이 도구를 만약에 5점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또는 5점 척도로 개발된 도구를 4점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떠냐? 이럴 때는 타당도가 없는 겁니다. 타당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설문 문항에서 토시 하나만 바뀌어도 새로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번 문항에서 어떤 이렇게 쭉 있어서 원래 도구가 근데 내가 여기서 컴마를 하나 딱 쳤어요. 이거 새로운 도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당신은 그래서 뭐 학생은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새로운 도구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타당도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설문 문항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척도도 동일한 척도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원래 4점 척도인 거를 5점 척도로 바꿨다든가 5점 척도인 걸 4점 척도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적합도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떠냐? 어느 정도의 문제는 MI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서 적합도가 높아지면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합도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도구 사용 못합니다. 한번 질문 내용을 볼까요? 구인의 차원성을 이론과 잘 적용하지 않거나 연구자가 설정한 합리적인 이론이 있다면 그 단어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문항 수준에서 그 구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한 구조 완성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항 수준에서 CFL을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와 수정지를 살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며 큰 수정 지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론에서는 차원성의 문항을 만드는 것이 타당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나 모형 적합도가 적합되지 않다면 이론을 다시 탐해 구인을 구조를 재설정하고 큰 수정지수가 나타났다면 어느 부분에서 큰 오차 분산이 발생했는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반면에서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EF를 실시하여 다시 CF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를 고려할 때 EF를 통해서 문항을 삭제하거나 하위를 재분리하고
그 다음에 CFA를 통해서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FA 결과와 CFA 결과를 모두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항 묶음별 전 변수별 CF를 진행할 때 기존 촉도가 낮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면 수정 지수 및 문항의 고려하여 오차원의 상관의 설정 앞서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판별 타당도. 구조방정 항의적 요인 분석에서 매개 변수, 개인 환경 적합성,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종속 변수, 다중공성 심에서 AV 값은 한강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헤이우드 케이스는 안 나오는데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를 구조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매개 변수 도구 자체만 CF를 돌리면 적합도가 좋고,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이런 구조 방정식 모형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매개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있는 거죠.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건 연구 모형이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얘를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을 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둘 사이, 여기 둘 사이에 상관 계수가 있고 여기에 AV 값이 있을 거예요. AV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V 값 요 값이 여기는 상관 계수가 0.8이고 여기 AV 값이 여기가 0.5. 여기도 뭐 0.5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AV 이 값은 상관계수 제곱보다 커야 되거든요. 커야 돼요. 그러면 0.8을 제곱하면 8864, 0.64가 될 거죠. 근데 여기에 상관 AV 값은 0.5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보다 작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판별 타당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도구 간에는 판별 타당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중 공존성이 심해서, 즉 여기에 있는 얘네들 문항들, 얘네들 사이에 다중 공존성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이 되냐면 이 매개 변수로 사용한 이 설문 문항들이 있을 거고 얘네 문항들 사이에 비슷한 문항을 많이 물어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헤이우드 케이스는 발생이 안 되는데 종속 변수 여기 이렇게 설명한 설명력이 R 스퀘어 값이 92% 나왔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돌리면 괜찮아요. 얘만 돌리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놓고 돌려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매개 변수 4개 하위 요인이지만 단일 요인으로 파슬링해서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은 파슬링해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네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원 도구 자체가 하위 요인이 4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위 요인이 4개가. 근데 4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토탈로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죠.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뷰어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개인 직무, 개인사사, 개인도 하위 요인 3개만 삭제하면 개인 조직 적합성 분은 5문항 넣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도구를 안 쓰고 개인 환경 적합성이 아니라 요거군요. 얘를
얘만 쓰고 얘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재 변수가 여기 있는 잠재 변수가 개인 환경 적합성이 아니라 개인 조직 적합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꼭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이론적으로 전공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면 모를까,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쓰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방정식이나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설문 도구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에 있는 문항과 여기 변수에 있는 문항들 사이에서 여기 서로 문항들 사이에 비슷한 문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 선택을 할 때도 그 자체도 확인을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 볼까요? 네, 이건 오류 메시지네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확인적인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확인적인 분석을 했는데, 에이모스의 플러그인이라는 메뉴에 가면 unnamed observed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잠재 변수와 측정 오차를 에이모스가 알아서 이제 지정해주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오차는 E1, E2, E3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요. 붙는데 여기 보면 E3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 요거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이름이 observed variable, observed variable의 이게 뭐예요? 측정 변수예요. 측정 변수. 아마도 여기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측정 변수가 E1, E2, E3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E3라고 하는 변수를 보면 리프레인트 다시 썼다. 오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오차하고 이렇게 변수하고 이름이 다시 썼다. 또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측정 변수가 있는데 측정 변수 이름이 동일하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모스에서 구조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변수, 잠재 변수와 오차 변수는 SPSS 상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SPSS 상에 변수들이 각각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되고, 이런 여기에 있는 요 변수들은 SPSS 상에 존재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LMS예요. 그래서 요 LMS에 나오는 건 두 군데가 있는데 뭐냐? 오차 변수에 지정한 변수 이름이 SPSS 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에이모스 상에서는 동일한 변수들이 2번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확인적 요인 분석하는데 AV과 CF를 계산하는데요. 확인적 요인 분석 표준화 적재치 CR 값,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에 표를 제시할 때 보통 이렇게 제시하죠. 이렇게 제시하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까지 더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롬바 알파 이렇게 제시한다. 이때 CR 값과 여기 CR 값이 여기에 있는 CR 값하고 여기에 있는 CR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크리티컬 레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회귀분석 따지면 T에 해당되는 겁니다. T 값에 해당되고, 여기는 것은 Composite Reliability 또는 Constructor Reliability. 그래서 개별 이제 합성 신뢰도라고 하거든요. 합성 신뢰도라고 하는데 요거입니다. 철저 그 약자만 같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CR 값과 크롬바 알파 값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나? 유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연의 문제예요. 우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크롬바의 알파 값이 여기 이 값이 0.788 나왔는데 여기 있는 CR 값이 0.789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뭐 드문 일은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아닙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계산만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종속 변수가 비재무적 성과,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매출액, 결론적으로 확인적 이 얘기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 방정식을 하면 이렇게 잠재 변수 내에 측정 변수 또는 하위 요인이 여러 개가 돼 있죠.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러면 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잠재 변수 내에 측정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거의 AV 값과 CR 값을 계산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죠.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요인 적재량 그 다음에 오차 분산은 제약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제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베타 값하고 오차 값이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게 1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1로 고정 안 되고 이 값을 제약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산하는 거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AV 값. 신뢰도와 표준화 계수 모두 만족해서 AV가 0.5에 미달하여 네. 독립 변수가 하위 요인이 3개가 있고 5개가 있고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준화 계수는 727, 590도 넘었으나 오차 분산이 172, 320, 401인 단계로 AV 값은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면 표준화 계수 값이 지금 요거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타 값이 여기는 727, 세 개군요. 727, 여기는 592, 여기는 586 이렇게 나오는데 오차 분산이 여기가 172, 여기가 320.40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집중 타당도, 수렴 타당도로 가죠. 수렴 타당도가 높으려면 첫 번째, 베타 값이 0.5 이상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 p-밸류가 0.05보다 작아야 돼요. 세 번째, AV 값하고 네 번째, CR 값. AV가 0.5 이상 나고 CR 값 0.7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만족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요 두 가지는 만족했는데 여기 AV, CR 값이 낮게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두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차 분산이 값이 크게 나온 거예요. 크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AV 값하고 CR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자면 베타들을 제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오차들을 더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계산해보면 0.727, 592, 586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AV 값이 크게 나오려면 이 값이 커지거나 이게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차 분산에 이렇게 값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AV 값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AV 값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리커드 5점 척도 기준으로 척도로 요인 적재량이 이 정도 나오면 오차 분산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 값이 0.5 정도 나오면 여기 있는 값이 0.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오차 분산이 크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 척도가 5점 척도가 아니라 7점 척도인 경우. 도구가 커지면 오차 분산이 크게 나옵니다. 오차 분산이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차 분산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표준 편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점 척도일 때 표준 편차와 5점 척도일 때 표준 편차, 7점 척도일 때 표준 편차를 따져보면 7점 척도일 때 표준 편차가 더 커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척도별로 4점 척도로 했을 때에 어차피 베타 값은 4점 척도나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하나 그 값의 변동은 거의 없어요. 베타 값은 어디서 변동이 생기냐? 이 오차 분산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4점 척도일 때는 어떠냐? 여기에 변동하고 5점 척도일 때 7점 척도를 따지면 7점 척도일 때는 요 오차 분산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AV 값이 적합도만 생각하면 4점 척도일 때의 AV 값하고 5점 척도일 때의 AV 값하고 7점 척도일 때 AV 값을 비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도구인데 4점으로 물어봤냐 5점이냐 7점으로 물어봤냐에 따라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도구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 방정식의 적합도 측면만 생각을 해보면 AV하고 CR만 생각을 해주면 구조 방정식은 7점 척도, 10점 척도보다는 얼마? 4점 척도나 5점 척도로 하는 것이 AV 값, CR 값이 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AV하고 CR 값은 이 공식을 보시면 알아요. 보면 뭐냐? 데이터의 측정 변수의 범위가
레인지가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클수록 AB 값이 낮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느냐? 만약에 도구상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때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자, 여기 제가 만든 매크로에 AVCR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얼마였다고 했었죠? 한번 집어넣고 계산을 해볼게요. (727) OV 586이네요. 586이 나왔고, 그 다음에 1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인 적재값과 에러항을 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두 개 값이 나와요. AB 값, CR 값 공식이 계산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식은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그러면 이걸로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공식이 이겁니다. 578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 리커드 척도의 문제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4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로 했을 때에 오차 분산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얘를 고려하지 않고 베타 값만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 40767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40767을 이렇게 요걸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계산하는 것은 얘가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얘가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리커드 5점 척도로 했을 때 당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어떤 값을 바꿔줄게요. 0.5로 바꿔볼게요. 자, 여긴 변했죠. 근데 여기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 표준화 계수는 표준화 오차 분산을 이용하는 것은 베타 값만 이용하기 때문에 오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식은 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로만 보면, 얘만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표준화 계수만 이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일반 공식을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정상적인 공식으로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형 적합도는 요 값이 조금 높네요. 요 값은 이렇게 됩니다. 엄격하게 3, 러프하게 5 정도 됩니다. MI 값을 이용해서 뭐 하면은 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오차 분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공식을 사용해도 된다라면 그 공식을 쓰는 수. 만약에 그 공식이 안 되고 원래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다시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탐색 요인 분석 다시 했다는 얘기네요. 질문은 뭐 이 정도 답변을 제가 해놨나요? 오차 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했네요.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조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